이제 인류의 이동을 이끈 큰 힘,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문학적 또는 지구과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류의 이동을 이끈 그 큰 힘, 어찌할 수 없는 큰 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뭐 해외로 이주를 하든지 이동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인 그 바탕, 직업을 쫓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 가는 것이겠죠. 지금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정주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유는 똑같을 것이다. 살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시리아 난민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외부의 큰 그 힘, 기후변화에 대한 식량의 감소, 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와이 대학 팀에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후학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넣듯이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 하는 기후학 모델에 당시 과거의 그 어떤 기온, 습도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입력해서 그 당시 어떤 한 지역에 날씨가 강수량이 얼마였고 또 기온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마 식량이 이 정도 생산되었다면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고, 또 만약 이런 환경이 안 좋았으면 인구 감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떠나갔을 것이다. 뭐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인류가 총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대륙 간 대이동을 했다 하는 그런 연구를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교수가 하와이 대학교 이 연구를 주도한 악셀 팀머만이라는 미국 하와이 대학의 해양학과 교수가 이 연구를 주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팀머만 교수가 연구한 내용이 또 네이처지에 2016년도에 이렇게 실렸는데요.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더 어려워서 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Late Pleistocene, 이 당시 플라이스토세 지질학으로 나눌 때 그 시기의 기후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이제 이끌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학설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약 한 6, 7만 년 전에 떠나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후학 모델을 사용해서 한 연구는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 차이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볼 때는 약 한 12만 년 전에 아프리카 내에서 이렇게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다른데요. 2차 대이동 때는 10만 년 전쯤에 이 인류가 아프리카를 탈출해서 시나이 반도나 아라비아 반도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이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아프리카 호모사피엔스 이 화석과 같은 화석이 이상하게 이스라엘에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학설은 6만 년 전에 떠나나왔기 때문에 그 오래된 10만 년 전 된 화석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후학 모델을 통해서 보니까 약 10만 년 전에 떠나나왔다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그 화석, 오래된 그 화석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9만 년 전에는 3차로 이동을 하는데요. 9만 년 전에 보시면 남부 유럽으로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요. 또 인도나 남중국으로도 이렇게 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약 또 8만 년 전에는요. 서유럽으로 진출을 하거나 또는 동남아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부가 이렇게 아프리카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갈지 되돌아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떠나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또 일부가 또 아메리카로 가고 이런 이론이었지만 여기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로는 보시면은 일부가 이제 또 호주로 한 6만 년 전에 호주로 이제 진출해 들어갑니다. 또 일부는 극동 아시아로 진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만 4천 년 전에 그때 얼어붙어 있을 때 빙하기가 있을 때 그때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가 약 한 1만 2천 년 전이니까 이전에 이렇게 넘어갔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컴퓨터가 추정한 이 이동 경로가 지금까지 설명을 잘 하지 못했던 지구과학적 증거와 이 고고학적 사료 그리고 유전자 분석 결과와 다 일치하고 딱 톱니바퀴에서 이제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기존의 그 학설과 많이 상반되지만 그래도 그 좋은 이 네이처지 논문에 이런 제목으로 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질학 시대, 지구의 지질 시대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재미가 없지만은 지구의 지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후기 플라이스토세 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지질 시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면 지구의 지질 시대는 이제 크게 나눌 때 이렇게 이연, 시생, 원생, 이연 이런 현생, 이연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대, 그 다음에 대, 화석을 특징으로 해서 나타내는데 중생대, 고생대, 그 다음에 뭐 중생대 내에서도 백악기, 쥐락기, 또 새는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플라이스토세 또는 홀로세 뭐 이런 새를 이제 나눈 것이죠. 이건 좀 더 작은 단위이시죠. 이걸 이제 이해하고 나서 이 이제 지질 시대 분류를 보면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생대에 이거는 신생대는 또 3기와 4기로 나누는데 이 4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4기는 이제 한 2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런 시기인데 250만 년 전에서 쭉 떼내서 약 한 50만 년 정도에서 보면은 이제 이 플라이스토세 요 부분 하고 아까 단에서 봤던 플레이스토신 요 단어 이제 요때 우리로 치면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고요. 이제 한 1000년 전부터 홀로세 기후가 아주 좋아져서 이제 문명이 꼽히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시대가 가는데 요때는 홀로세입니다. 그래서 요 플라이스토세 요때 한 10만 년 전 그때 기후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까 late 플레이스토신 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의 온도 변화를 이제 보면서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중생대, 고생대 때부터 기후 변화가 이렇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너무 오래 전거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약 한 50만 년 전부터 이때 빙하기가 이제 계속 10만 년 주기로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만 년 주기로. 그죠? 10만 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000년 전 이때부터 이제 빙하기가 최종적으로 빙하기가 끝이 나죠. 여기서. 빙하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빙기가 기속되면서, 여기서 기후가 아주 좋은 최적의 기운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이제 농업혁명도 일어나고, 이런 이제 문명이 이제 꼽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그러면 왜 이렇게 플라이스토세의 기후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만 년 전에 이렇게 빙하기, 권추 빙하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50만 년 전에 민겔 빙하기, 그 다음에 40만 년 전에 리스 빙하기, 10만 년 전에 비름 빙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꼭 10만 년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년 단위로 왜 빙하기가 생길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유고슬라비아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전 궤도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궤도가 10만 년 주기로 원에서 이렇게 타원으로 바뀌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구 자전축이 4만 년 주기로 바뀌는데, 축이 지금은 23.5도인데 22.1에서 24.5도 사이로 이렇게 자전축이 바뀐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차 운동인데요. 지구 축의 방향이 26,000년 주기로 또 지구 이게 바뀐답니다. 이 내용이 뭔 말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가 이렇게 이제 원에서 타원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4만 년 주기로 이런 지구의 기울어진 정도가 지금은 23.5도인데 이제 21.1도에서부터 24.5도까지 이렇게 4만 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이것이 축이 이렇게 조금 차이로 빛이 받는 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북반구에 북극 쪽에 이제 빙하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세차 운동인데요. 이 팽이가 돌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이렇게 돌듯이 이 도는 이제 모양이 이렇듯이 지구도 완전히 둥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면서 이 축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13,000년 후에, 지금은 북극성이 이 지구 축의 위에 와 있는데 이 축이 이 세차 운동에서 바뀜으로 인해서 13,000년 뒤에는 이 직류성 배가가 이렇게 지구 축의 위에 이제 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머먼 교수는 이러한 지구 축의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구의 큰 환경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식물이 자라는 그 어떤 환경을 또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프리카나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이 사이에 이제 녹지 지대가 형성이 되게 해서 사람들이 그 녹지 지대를 따라서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동해 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후학 모델을 통해서 인류의 이동에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머먼 교수의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그 옛날에 마지막에 이제 빙하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빙하가 이렇게 덮고 있는 상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고 유럽 이 부위에까지 이렇게 빙하가 내려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8만 년 전에 인구가 흩어져 있는, 지구상에 인구가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요. 이미 8만 년 전에 이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 남부 유럽, 그 다음에 또 시나이 반도,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까지, 극동 여기까지 이미 인류가 퍼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존의 학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이것도 아주 상당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주도했던 팀머먼 교수는 최근에 부산대학교의 IBS 센터의 단장으로 아마 석좌 교수로 해서 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독일 출신인데 하와이도 갔다가 한국도 왔다가 전 세계를 유목민처럼 다니고 있는, 실제 이 사람이 인류 이동의 또 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인류가 쭉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기후학을 통해서 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육지를 통해서 만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퍼질 대로 다 퍼졌는데 아직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런 곳을 보면서 과연 인류가 왜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 99% 대 1%,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태평양에 99%가 물이고 1% 이 육지인 땅인 이 섬으로 사람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지금 이제 태평양에 이렇게 섬에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미 5만 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퍼져서 나가서 BC 500년경에 뉴기니아에서부터 솔로몬 제도, 이렇게 BC 500년에 톤가, 피지, 사모아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하와이로 AD 400년에 갔고, 또 여기서 다시 타이티, 쿡 아일랜드 해서 뉴질랜드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AD 1300년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여기도 들어가고 이스트 아일랜드도 들어가고 해서 쭉 퍼져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 저기 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지금 지도상에는 가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바다에 한 가보시면 망망대해고 정말 저 끝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알고 저렇게 섬이 있는 줄 알고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오래전에 저 멀리서 날아오는 새들이 있어서 저쪽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을까. 또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다 이동해 갔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갔을까. 안 그러면 지금 알 수 있듯이 지금 이런 남태평양 종족들에게 장자 우선주의가 있었어.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은 차남은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야 하는 그런 문화 때문이었을까. 그걸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쭉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 귀국길에 잠깐 들러서 하와이를 구경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 하와이 내에 있는 새로운 어떤 문화를 체험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로 치면 민속촌 같은 곳에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와이 간인데, 이 하와이 이 원주민인 분이 이제 춤을 이제 추고 있는 이 춤을 보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하와이에 오면은 훌라춤이 하와이 춤인 줄 알고 하는데 사실 하와이는 훌라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춤이, 지금 이 추고 있는 이 춤이 하와이 전통춤이지 훌라춤은 하와이 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라춤은 하와이 춤이 아닙니다. 어디죠? 타이티 춤입니다. 타이티 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민속촌 안에 이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물을 통해서 여러 뗏목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프레이드를 합니다. 이 프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여러 섬나라 국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타이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속춤을 추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지나가는 것이 사모아, 또 민속춤을 추면서 이렇게 뗏목을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지나간 것은 톤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것은 하와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나가는 또 이 춤은 마오리어로 아오테아로라라고 하는, 영어로는 뉴질랜드 이 팀들이 또 춤을 추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오리어로 아오테아로라는 길고 흰 구름의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보고 나왔을 때 이게 민속촌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폴리네이션 컬처럴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 폴리네이션 컬처럴 센터, 폴리네이션, 그냥 폴리니까 뭐 여러 개가 있겠다 이 생각만 하고 이 폴리네이션 이 뜻을 제대로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폴리네이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금 뗏목을 타고 지나간 이 다 국가들이, 섬나라들이 다 폴리네이션입니다. 이제 그 폴리네이션이 무슨 뜻인지 제가 사진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폴리네이션이라는 뜻은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 섬나라들이 다 폴리네시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사모아, 다 보시는 바와 같이 퉁가, 타이티, 뉴질랜드 이 다 폴리네시안 국가들입니다. 또 마이크로네시아는 이쪽에 들어있습니다. 괌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괌에 미사일 쏘고 할 때 신문에 보니까 마이크로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멜라네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 어떻게 분류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민족적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의문을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탐험가이자 인류학자였던 토르 헤위 에르달이라는 이분은 1947년도에 잉카 제국에서 사용하던 뗏목, 아주 가벼운 발사나무로 만든 콘티키호를 만듭니다. 뗏목입니다. 콘티키라는 것은 잉카 제국의 태양신을 나타내는 그 콘티키호를 만들고 이 뗏목을 타고 이 페루에서부터 해류와 바람에 의지해서 이 8,000km를 항해해서 남태평양 투아모트 제도 여기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1947년도에 이런 뗏목을 타고 이 남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때 GPS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원시적인 방법을 그대로 의존해서 6명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토르가 여기 있고요. 서로 다른 국가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을 했습니다. 자, 질문은 정말 자살 행위와 같은 이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이 사람의 주장. 남태평양 제도에 살고 있는 폴리네시안들이 사실은 남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자신의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2012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콘티키라고 하는 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110일 동안 남자 6명이 조그만 뗏목으로 남태평양을 횡단했다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로 용감한 대담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은 이분을 기념하는 이런 박물관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콘티키, The Greatest Sea Adventure of Our Time이라고 해서 이분만을 위한 이렇게 박물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타고 갔던 배가 실제 그대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그 고대에도 이 대륙간 횡단이 가능했음을 직접 이렇게 증명했던 것입니다. 1947년도 콘티키 이후에 또 노르웨이 젊은 사람들이 탄가로아라는 그 뗏목을 또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문명기기를 좀 실었고요. 또 특히 재밌는 것은 그때 1차 때 1947년도 갔던 토르의 손자도 여기서 또 동석을 해서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떠났던 날 똑같이 4월 28일 날 출발을 해서 할아버지보다는 좀 더 줄여서 30일 정도 줄여서 7월 7일 날 폴리네시아 여기 섬에 도착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또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이스터 섬을 다녀오는 이 일정을 두 대의 또 뗏목을 만들어서 한 45일 정도 항해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오의 마오리족의 바다의 신인 탄가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떠났던 두 대의 배도 투팍이라고 해서 잉카 제국의 황제였던 투팍 이름을 붙였고요. 또 나이티라는 이런 뗏목을 두 대를 만들어서 동시에 갔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오래전에 그 남태평양 몇천 킬로를 갔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자살행위와 같은 이 탐험을 했던 토르 헤르위다르라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로 인류가 길을 떠나는 인류가 이동을 했던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시대를 풍미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길을 떠났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도전 정신과 영웅이 있었다. 저는 저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 예에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이 아폴로 11호 50주년 기념입니다. 달나라에 도착했던, 달에 도착했던 5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조용히 넘어갔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이것을 축하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보았습니다.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달에 갔을 때 지금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 간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호기심과 어찌 보면 저 가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갔지 꼭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길을 떠나게 했던 그것은 꼭 먹을 것뿐만 또는 기후변화 그것이 아니고 인간 우리 뇌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호기심, 그 도전정신, 그 궁금함 그것을 풀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 모습이 인류를 움직이게 한 게 아닌가, 길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영웅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 X사를 만들고 테슬라에서 솔라시티를 만든 이 앨런 머스크, 이 세 회사가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바로 글로벌 워밍을 줄이고 종국에는 이 인류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화성에 어떤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스페이스 X사는 우주로 이동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한 위대한 영웅들의 꿈은 그 화성에 이런 식민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 사람이 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류의 이동은 단지 기후변화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던 저는 그것은 꼭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은 그 인류의 이동을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성인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이라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인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정처 없이 유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미지의 세계를 찾아 유랑하는 것은 이 500만 년 동안 유전자에 기록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마디즘을 이야기하면은 21세기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6,000년 정착민의 역사가 아니고 500만 년에 걸친 이 노마드의 역사, 끊임없이 유랑하는 인류의 역사 여기서 찾아온다면은 이 잠깐 6,000년 동안 머물러 살았던 이 정주성은 인류사에 잠깐 끼어들었을 뿐이고 이제 이 디지털 혁명 시대 때, 지구촌 시대 때 다시 노마드로 되돌아가서 세계 도처를 내 집처럼 돌아다니는 그 현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크 아탈리는 이 노마디즘을 이 특정한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고 창조해온 인류의 이 보편적 가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노마디즘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가 되던 어떤 혁명에서도 이 현대인의 인류의 이 어떤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류의 그 이동, 그것은 사실은 이 공간적인 이동 그것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공부하고 하는 이 유전자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졌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또 정처 없이 유랑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인류의 이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